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국부론 각본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경쟁과 독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경쟁과 독점의 개념과 요즘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경쟁과 독점의 개념은 다릅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경쟁과 독점은 기업의 수로 따지죠. 기업의 수가 많으면 경쟁적이고 기업의 수가 한계면 독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어 독과점 규제를 받습니다. 한국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기업의 수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정태적인 시장, 정태적인 경제를 가정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실에서 경제와 시장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동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용지물이 되며 상황 판단에 오류만 불러일으키죠. 우선 시장 점유율은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카콜라가 펩시와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음료수 회사들과도 경쟁합니다. 커피, 주스, 생수업체들과도 경쟁하죠. 시장을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기업이 시장 점유율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콜라 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라고 해서 독점 기업이라고 분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음료수까지 그 범위를 넓히면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은 아주 작을 것입니다.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기업이 존재할 경우죠. 정부가 한 특정 사업자에게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면 그 시장에서 그는 유일한 사업자가 되어 시장 점유율이 100% 되는 독점 사업자가 됩니다. 이런 법적인 진입장벽 때문에 생긴 독점은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경쟁을 차단하죠. 따라서 그 기업은 독점 가격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려하는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바로 이런 정부의 진입장벽에 의해 생긴 독점에서 발생하죠. 이런 독점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경쟁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 가장 효율적이고 소비자를 가장 잘 만족시킨 기업 하나가 남게 되면 그것은 구조적으로 독점이지만 정부의 진입장벽에 의한 독점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유경쟁 시장에서 경쟁의 결과로 남게 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한 결과죠. 그래서 그 기업이 갖는 시장 점유율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공과 능력의 결과이지 기업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유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독점은 우리가 우려하는 독점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좋은 독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구조적으로 독점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점유율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날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죠. 계속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계속 생산, 판매해야만 하죠. 그렇지 않고 기업이 잘못 경영하거나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즉시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컴퓨터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IBM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대체됐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과 스마트폰 등장으로 그 지배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캐나다 상은의 블랙베리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애플이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가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시장에서 어느 한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우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그 기업의 탁월한 능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수로 따져 경쟁과 독점을 정의하는 것은 완전 경쟁 이론이라는 비현실적인 모형, 즉 실험실 경제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완전 경쟁 이론이 상정하는 가정은 첫째,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다. 둘째, 시장 참여자들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생산자가 동일한 상품을 생산한다. 넷째, 거래 비용이 없다.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우선 모든 기업이 동일한 재화를 생산할 수 없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떤 거래든 거기에는 거래 비용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이죠. 구매자와 판매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확실성의 세계를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은 불확실성의 세계이지 결코 확실성의 세계가 아니죠. 확실성의 세계에서는 모든 경제 거래가 단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정태적 세계죠. 모두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다시피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경제 거래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태적 세계죠. 그 이유는 우리 세계가 불확실성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시장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독점은 지금과 같이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아담 스미스는 독점을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배타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경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배타적 특혜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 시장을 자유경쟁 시장이라고 했죠. 국부는 곳곳에 독점의 폐해와 자유경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인용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수입하는 것에 관세를 높게 매기거나 절대 금지를 하여 제한하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점을 보장받는다. 동업조합원들 외에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동업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듯이 국내 시장에서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상인과 제조업자에게 이익이 된다. 자유경쟁을 하도록 하면 모든 은행가들은 경쟁자에게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객에게 더욱더 서비스를 잘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그것이 사회를 이롭게 한다면 경쟁이 자유롭고 많을수록 그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시장에서 기업들은 상대방보다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러한 경쟁의 과정 중에 어느 한 시점에서 보면 한 개의 기업이 존재할 수 있고 두 개, 세 개의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점에서의 기업의 수로 경쟁의 유무 혹은 과다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 스미스는 경쟁과 독점을 동태적 개념인 시장 과정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개념이 꾸르노에 의해 바뀐 것입니다. 꾸르노는 수학자로 경제에 관한 연구에 수학을 이용했죠. 그는 기업 문제를 수학적으로 편리하게 다루기 위해 경쟁을 과정이 아니라 상태로 봤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기업의 수가 아주 많아서 아주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모두 경쟁 기업들로 옮겨가는 상태로 보았으며 이를 완전 경쟁 상태라고 정의했죠. 완전 경쟁과 정반대되는 단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를 독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꾸르노 이후 제본스와 에즈워스 등에 의해 경쟁과 시장 구조가 결합되었고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의해 상태로서의 완전 경쟁을 하나의 시장 구조로 정형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최선의 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이한 모형 설정을 위해서였죠. 그러다 보니 완전 경쟁 모형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업 행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이 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 이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제학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의미의 경쟁과 독점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학이 제대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학문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